빅데이터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빅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빅데이터를 이해를 하시려면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데이터 테크놀로지요. 그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는 무엇인가? 인터넷 찾아보시면 빅데이터의 정의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읽어보시면은 틀린 말은 아닌데 뭐 하자는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면은 맨 밑에 보시면은 돈, 그쵸? 머니. 돈이 뭔지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정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물건, 이게 돈의 정의인데 이거를 보면 뭐 돈을 모으라는 건지 모으지 말라는 건지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갓 나온 후배가 자기 한 5살 많은 선배를 찾아간 거죠. 그 선배는 사회에 나가서 돈도 모아보고 결혼도 하고 애도 키우고 그러는데 돈이 부족해서 막 애도 많이 먹고 이런 걸 한 5년 겪은 거예요. 그 후배가 그 선배한테 선배님 돈이 뭡니까? 라고 딱 물어보면 그 선배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돈이란 말이지 하고 뭐 자기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때 듣는 돈의 정의가 살아있는 정의잖아요. 제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살아있는 정의를 말씀드리겠다고요. 실질적인, 저희가 이걸로 먹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학문적인 정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게 좀 화면이 작아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제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린 시녀들이라고 한 그림이고 이게 상당히 잘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 후대 미술가들이 패러디를 많이 했죠. 이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벨라스케스 본인이에요. 제가 문제를 낼게요. 문제를 내는데 그 교재 보신 분들은 문제가 뭔지 이미 아실 텐데 개수를 물어볼 겁니다. 개수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걸 한번 보시고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보세요. 좀 그림이 작긴 하지만 대략 이제 눈으로 좀 보고 계시죠? 제가 첫 번째 문제를 낼게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예, 우리 교수님. 아니, 9명? 예. 여기에 아까 그림에 나왔던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대충, 예, 뭐 정확하지 않을 텐데. 예. 그림에 나타난 사람. 예. 11명, 예.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이 거울에 2명 있죠. 왜냐면 이 그림을 의뢰한 부부가 이쪽에 있는데 거울에 비친 거죠. 11명. 역시 괜히 학회장을 하시는데 11명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낼게요. 이번에도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 아까 거보다 어렵다는 뜻이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림을.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이 그림 안에 하가가 그리려고 하는 대상은 몇 명인가? 벨라스케스가 그리려고 했던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대충 찍으세요. 이거 뭐 맞춘다고 병풍 없어요. 5명? 2명? 자, 볼게요. 벨라스케스가 좀 멍 때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시선의 각도로 봐서는 요 앞에 2명을 바라보고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고 좀 넓게 보면 요 5명을 바라보고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죠. 네, 정확하게 맞추시고 마지막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관찰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자, 잘 보셨죠? 이제 이 그림 외우시겠죠? 이제 벨라스케스 시녀들 이 강의가 끝나고 제가 한 얘기 다 기억 안 나고 요것만 기억난다는 사람 없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림 안에 나타난 그림들이 모두 몇 점이었을까요? 액자들. 대충 지금 생각나시는 분? 2개? 3개? 좀 많다고 생각되시는 분? 10개. 좋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사실 좀 어두워서 제가 일부러 원래 그림보다 명도를 좀 올리긴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대충 10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림 개수를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맞춘 분은 자폐적 성향이 강한 분. 안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사람 수부터 세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사회적으로 훈련받았잖아요. 지금 저로 치면은 여기 지금 내가 돌아가서 와이프한테 내가 강의 갔더니 뭐 한 40분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여기 전등이 몇 개여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중요하니까. 근데 자폐적 성향이 강한 분들은 이제 자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림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폐냐 아니냐가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폐 스펙트럼이 있어서 이쪽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폐 성향이 강하고 저쪽 성향이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건데 보통 남자분들이 여기 있고 여자분들이 여기 있죠. 그래서 남자랑 여자랑 대화를 하면 남자들은 상대방 얼굴 표정 전혀 기억 안 나요. 여자분들은 상대방의 얼굴을 찡그리고 얘기했는지 억양이 어떤지 그런 다 기억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가 옳고 아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수를 세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림 수를 세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고 그림 수를 먼저 세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람 수를 세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서로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컴퓨터가 보기엔 양쪽 다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양쪽 다 세버리거든요. 여기에서 빅데이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행 연구를 보시면 우리가 객관적이라는 말을 너무 흔히 쓰는데 인간이 정말 객관적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선행 연구를 보시면 사람이 하루 동안에 내가 막 의도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아침에 눈 뜨시고 쭉 일상을 하시고 저녁에 돌아가서 주무시는 그 하루 동안에 약 15GB의 14GB의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제가 소리를 듣죠? 온도를 느끼고 누가 나 건드렸는지 느끼고 지금 쭉 보고 있죠. 내가 공부를 안 해도 내 머리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무려 14GB, USB 16GB 하나 꽉 찰 만큼 이 중에 75%는 시각 데이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는 시각 데이터를 200분의 1로 압축했을 때 이렇다는 얘기고 압축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테라바이트급의 데이터를 저희는 매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14GB 중에 우리의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애들은 1MB도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꿈을 통해서 필요 없는 건 버리고 의미 있는 건 기존 지식과 결합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몇 킬로바이트가 안 돼요. 우리 인간은 하루에 14GB를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건 아주 극히 일부인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는 그렇지 않다. 컴퓨터는 14GB가 발생하면 당연히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 수부터 세기도 하고 액자 수부터 세기도 하고 각자의 가치관에서 그렇게 되는데 컴퓨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걸 설명드릴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발생하면 전체 데이터가 발생하면 인간의 판단력과 가치관으로 중요하다 싶은 거를 인포메이션이라고 이렇게 한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 같은 반 여학생들의 핸드폰 번호가 100개가 있으면 제가 관심 있는 친구들의 핸드폰 번호 10개만 인포메이션인 거예요. 나머지 90개는 저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데이터 중에 우리가 10개에서 20개 이렇게 한정된 일부분을 인포메이션이라고 저희가 수집을 할 때 걸렀다는 거죠. 이거를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수집된 인포메이션을 차후에 인간의 판단력으로 분류하거나 분석해서 여러 가지 유용한 결과를 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도와주는 기술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IT예요. IT 그러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하도록 했던 게 3차 산업혁명, 정보화 혁명이었어요. 한 3, 40년 전에 했던. 근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데이터가 발생하면 데이터를 추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데이터 저장이 편해졌고 싸졌거든요. 굳이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아니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전체 데이터는 대부분 한 80% 이상은 인터넷에서 오고 나머지 10에서 20%는 센서에서 옵니다. 그런 데서 온 전체 데이터를 줄이지 않고 발생한 데이터 있는 그대로 받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데이터죠. 올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라고 알고 계시는 건 올 데이터예요. 올 데이터. 사실 정확하게 오해를 안 주려고 하면 이 올 데이터를 차후에 인간의 판단력이 아닌 인공지능으로 이거를 분류하고 분석해서 유용한 결과를 내자는 거예요. 이거를 잘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이 데이터 테크놀로지고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인간의 논리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되게 깔끔하게 해석이 되는데
전체 데이터를 인간의 논리로 해석하면 해석이 잘 안 돼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데이터가 너무 많죠. 근데 그건 그렇게 문제가 아니고요. 두 번째가 진짜 핵심인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전체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을 뽑을 때 차후에 내가 논리적으로 해석하는데 불편한 건 다 버려왔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선별한 인포메이션을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전체 데이터를 인간의 논리로 해석하면 예를 들자면 이쪽은 맞는데 이쪽은 안 맞는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인간의 판단력이 아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결과를 내자. 그게 알파고가 했던 일이죠. 기존에는 바둑의 정석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이 있었죠. 그걸 공부해가지고 바둑을 뒀다면 알파고는 바둑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다룬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딥러닝을 돌려서 바둑을 두다 보니까 바둑을 좀 이상하게 두는 것 같은데 이세돌을 이기고 커제를 이긴 거죠. 자, 이게 데이터 테크놀로지고요. 여기서 말하는 올데이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빅데이터고, 빅데이터를 쓰는 수단이 바로 인공지능 이렇게 됩니다. 이제 자세한 걸 좀 질문을 해주시면,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건데 그 앞에 75년 동안 인공지능이 계속 사기꾼 취급을 당했어요. 사람들한테 많은 기대를 줬는데 실제로 한 거 없고, 또 다시 기대를 해줬는데 성과가 없고, 이런 과정을 쭉 겪다가 최근 5년 사이에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드디어 쓸만한 결과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 입장에서도 빅데이터가 없으면 힘을 못 쓰고요. 반대로 빅데이터 입장에서도 인공지능을 배제하면 기존에 하시던 데이터 처리나 기존에 하시던 통계 처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 계실 거예요, 지금 아마. 빅데이터라고 해서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이거 예전에 하던 거랑 뭐가 다르지? 데이터 많은 거 정도만 다른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지금 제대로 가고 계시는 건데, 인공지능을 빼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시면 기존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분야가 무척 넓은데요. 그 중에 부분 집합이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기계학습이죠. 이 머신러닝이 빅데이터랑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빅데이터를 끌어와서 머신러닝을 하면 결과가 매우 좋고, 반대로 빅데이터도 머신러닝에 집어넣으면 알파고에서 커제를 이긴 것처럼 그런 놀라운 결과를 내는, 이게 바로 이제 그런데 이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회사는 딥러닝을 하는 회사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요 말을 섞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AI라는 말을 한참 듣고 보니까 머신러닝 얘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딥러닝을 AI로 생각하실 때 이런 위상 차이는 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요새 개념적인 건 이 정도 말씀드리고, 얘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So it's the second video. It's my favorite video actually. 자, 이건 딥마인드 CEO죠. 그 인도계 연구인이시고, 이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딥러닝을 이용해서 벽돌 깨기 게임을 한 거예요. 컴퓨터가 처음에는 되게 못하죠, 이거를. 막 놓치죠. 근데 훈련을 300번 시키니까 놓치진 않아요, 이렇게. So it's now hitting the ball back pretty consistently, and it's almost never missing. So it's about as good as the best humans. 근데 훈련을 딥러닝이라는 방법을 더 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00번 정도 훈련을 시키니까 저 희한한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이 게임을 만든 사람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저렇게 해서 그냥 자, 이 딥마인드가 이걸 하는 걸 보고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해서 알파고 프로젝트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세돌은 인류 역사상 AI를 이긴 마지막 사람입니다. 제가 그 경기를 보셨다면 가장 중요한 경기를 보신 겁니다. 자, 여기 그 무용 분과가 있으셔서 일부러 제가 같이 하는데, 이제 무용을 인공지능 훈련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걸 춤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이거 그 새벽에 그 경찰서 가보면 만취 상태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좀 이상한데 계속 훈련을 시키면은 요거를 한 반나절 정도 훈련을 시키면 뭐 조금 그럴듯합니다. 저거는 뭐 클럽에서 뭔가 할 때 하는 그런 건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딱 이렇게 춤춰라고 알려준 대로 추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컴퓨터가 추는 건데 이제 무형 분야도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해하실 때 이거만한 예가 없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스포츠 체육 분야에서도 이게 관련될 수 있는데 그네 타는 거를 컴퓨터한테 통해서 이제 최적의 그네 타는 법 찾고 싶은데요. 그 상황인데 이 파란색은 프로그래머가 내 생각엔 그네를 이렇게 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라고 타는 거예요. 뭐 그럴듯하게 타죠. 그리고 요즘 모르는 얘는 랜덤하게 그네를 타는 거예요. 랜덤하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갔다 오는 이 주기를 한 번의 주기를 32구간으로 나눴습니다. 32분을 한 다음에 1령 대응을 한 거예요. 1의 뜻은 서 있겠다. 0의 뜻은 앉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1이면 계속 서 있겠다는 뜻이고 0000이면 계속 앉아 있겠다는 뜻이죠. 1010이면 앉았다 섰다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랜덤하게 1하고 0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64개를 만들어서 랜덤하게 1010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네를 한번 타봐! 그러고 했더니 뭐 난리가 난 거죠. 0세대는. 저렇게 타면 안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네를 타고 나서 이 중에서 잘 탄 애들 6쌍을 뽑습니다. 그래서 걔들을 마치 부모 자식이 결혼해서 2세를 낳듯이 유전자를 섞는 거예요. 잘 탄 애들의 유전자를 섞어서 그 다음 세대를 만들고 중간에 일부러 돌연변이도 넣고 막 여러 가지 기법을 넣어서 계속 세대가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너레이션 1이죠. 자, 어떻게 되냐 한번 보세요. 가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4세대, 5세대, 6세대 쭉 가면 한 8세대 되면 좀 타는 것 같죠? 어느 정도는 타는 것 같죠? 운동 역학으로 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황이. 계속 가속을 해서 한 15세대 정도 가면은 네, 거의 끝나가는데요. 예. 20세대가 넘으면은 꽤 탑니다. 꽤 높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된 최선의 그네 타는 방법을 꺼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더 최적화가 안 돼요. 23세대 정도부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네를 이렇게 탔다가 무릎이 다 나가겠죠. 근데 그걸 배제했을 때 사람보다는 훨씬 높이 올라가죠. 이게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자, 엄청 뭐 거의 90도까지 올라가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그러니까 되게 엉성하지만 처음에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면 그러니까 애기들이 뭐 걸음마 할 때 어떻게 저렇게 걷지 막 진짜 근데 좀 기다려주면 걷듯이 이제 그런 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오해가 시작되는데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라고 하니까 왠지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흉내내고 있고 뭐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반감을 가지시는데 어떻게 인간보다 더 똑똑할 수 있냐, 인간보다 논리적 사고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냐, 뭐 그런 게 좀 싫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현대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하고 있는 일은 인간의 감성적 판단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공 감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이것도 또 키를 냅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딱 보셨죠? 뭐가 먼저 보이시는지 한번. 여자가 먼저 보이시는 분, 여성분이. 혹시 남성분이 보이시는 분? 예, 둘 다 안 보이시는 분. 네, 노안이 좀. 여성이 먼저 보이요. 가운데 앉아있는 여성이 먼저 보이는 분은 감성적인 분이에요. 감성적인.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 전체 틀, 이 수염이고 눈이고 코고 귀고 그쵸? 이 전체 틀에 어떤 남성이 먼저 보이시는 분은 이성적인 분입니다. 그럼 감성과 이성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제가 이제 저희가 요즘에 스타벅스 자주 갑니다. 직원들하고. 왜냐면 가면 이제 다이어리 12장 마시면 다이어리 찍기 때문에
스타벅스를 우리 그 같은 회사 근무한 박도현 연구원하고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커피 마실래, 녹차 마실래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박도현 연구원이 커피오라고 했을 때 왜 커피냐고 내가 되물었을 때 만약에 저 친구가 저는 대표님 저는 커피를 하루에 3잔 마시기로 했는데 오늘 2잔밖에 안 마셨고 오늘 저녁에 뭐 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졸려서 카페인이 필요한데 그래서 커피가 필요한데 이렇게 재수없게 얘기한다면 이성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 커피가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감성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감성적으로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찍은 게 아닙니다. 찍은 게 아니고 내가 30년, 40년 살아오면서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많았는데 그때 내가 녹차를 마셨을 때 안 좋은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녹차에 뒤었던 날 떠난 여자친구를 거기서 만나서 어색해졌던 얘기가 상대방하고 잘 안 됐던 그런 안 좋은 경험이 많았고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커피를 마셨을 때 일이 잘 풀렸던지 뭔가 좋은 경험이 많은 그 사람은 많은 경험을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스크린해가지고 커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찍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성적 경험은 그 사람의 삶에 기반해서 최선의 판단을 빨리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보통 감성적 판단을 하시고 남자분들이 이성적 판단을 하시는데 여자 말이 보통 맞죠. 그래서 이제 남편 주식 투자하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못하게 하죠. 그럼 남편이 왜 내가 주식 투자하면 안 되니 날 설득해봐.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되면 내가 안 할게. 근데 설득은 안 되죠. 근데 와이프 말이 맞죠. 자기가 직간접적으로 본 경험에서 주식 투자해서 잘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감성적 판단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저도 살아보면은 사람들이 10가지 판단을 하면 5개의 판단은 자기가 감성적 판단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5개는 이성적 판단을 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5개의 이성적 판단 중에 4개는 사실은 감성적 판단. 그리고 자기 합리화만 할 뿐인 거예요. 상대방이 감성적 판단을 했다면 그건 설득과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걸 경험했고 어떤 걸 기억하고 거기에서 그런 감성적 판단이 나오는지 내가 와이프랑 10년 살아도 그게 안 되는 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감성적 판단을 했다면 그냥 존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은. 그런데 이성적 판단을 한 경우에는 토론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많은 오해를 사는 영역이 바로 여기죠. 상대방이 감정적 판단을 이성적 판단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감성적 판단인 경우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종교 이런 영역은 이제 함부로 대화하지 말라니까 그거는 이성적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다시 인공지능으로 돌아오면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바로 감성적 판단이에요. 예를 들어 고객한테 커피를 권했을 때 녹차를 권했을 때보다 이 사람이 돈을 쓸 확률이 높더라. 그러니까 커피를 권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막 따져가지고 커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수천만 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하듯이 컴퓨터가 해서 녹차를 권하고 빨간색 옷을 권하고 이 사람은 물건 살 가능성이 없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인간의 감성적 판단보다 컴퓨터의 감성적 판단이 더 좋을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답을 드렸어요. 인간은 기억을 선택해버려요. 두 분이 똑같은 경험을 하셔도 10년이 지나보면 가지고 있는 기억이 다르죠. 선택된 다른 기억을 가지고 감성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편견이 나올 수도 있고 놓치는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컴퓨터는 자기가 받아들인 모든 기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감성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 하고 있는 일이 실제로 인간의 뇌구조를 흉내낸 거고 그래서 저희 이쪽 일을 하면 우리가 항상 겪는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감성적 판단을 흉내내 줬는데 사람들이 왜 그런 결과가 났는지 이성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인공지능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자,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를 우리가 이용하는 모습이 크게 3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3가지 레벨. 빅데이터가 올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함부로 인포메이션 추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받는 거가 빅데이터인데 레벨 1은 뭐냐면 시각화하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워드크라우드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글자가 난잡하게 많고 자주 나타나는 글자는 글자가 크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뭔가 한 거 같잖아요. 뿌듯하고. 그런 게 시각화인데 이 시각화는 비유를 들자면 비행기를 사와가지고 산속에 묻어놓고 카페로 쓰는 거예요. 그 비싼
비싼 비행기를 카페 인테리어로 쓰는 거예요. 이게 시각화예요. 빅데이터 시각화의 문제가 뭐냐면 시각화한 결과를 보면 뭔가 보람이 있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그걸 보고 의사결정이 안 내려져요. 물건을 사자는 건지 팔자는 건지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어쨌든 대부분 이러고 있고요. 좀 더 앞선 조직은 결국 인간 전문가가 의사결정을 하시거나 컨설팅을 하시거나 보고서를 쓰시는데 사람이 그분이 그런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가 서포트하는 그 사람이 빅데이터를 좀 보고 의사결정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레벨 2예요. 레벨 2는 비행기를 버스로 쓰는 겁니다. 사람 많이 태울 수 있죠. 한쪽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우웅 하고 가다 내리고 또 우웅 뭐 좀 이상하죠. 레벨 3가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급의 회사들이 하는 건데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인간의 판단력은 내려놓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분류해서 결과를 내는 그게 비행기를 띄워서 대서양을 건너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빅데이터를 제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직은 1%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몸담고 있는 조직이 여기 당장 이거 아니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 레벨 3까지 빨리 가는 조직이 앞서는 거고 그게 더딘 조직은 도태되는 거예요. 지금 게임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면 결국 빅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오냐, 어떻게 수집하느냐, 어떻게 저장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분석 활용하냐는 이런 흐름인데 이 앞에는 교통정리가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소스는 80에서 90% 인터넷이고 나머지 10에서 20%는 센서고요. 뭐 우리가 웹크롤링이나 문서 파싱으로 얼마든지 수집할 수 있고 저장은 AWS 같은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돈도 별로 안 듭니다. 그런데 이걸 이용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레벨 1이냐 2냐 3냐 그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사례 위주로 말씀드리죠. 25분 남았으니까. 자, 상당히 위대한 분이신데 이분이 SK 와이버즈 시절에 우승도 하고 뭐 그 인정해줘요. 우리 저 박도영 뭐 인천 살 때 SK 팬인데 지금 이분이 했던 야구는 IT인가요, DT인가요? IT죠. 왜냐면 경기가 있잖아요. 경기가 또 선수들이 연습을 하면 이분들이 계속 메모를 했어요. 맨 눈으로 방대한 올 데이터 중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뽑아서 메모를 해서 그걸로 선수 기용을 하고 선수를 육성했죠. 1990년대, 2000대 초반에는 그 방식이 통했죠. 근데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여전히 IT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DT를 하는 구단한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DT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DT가 실제 스포츠에서 돌아가느냐? 돌아갑니다. 요 앞에 여기 혹시 남미 쪽에서 오신 분 아까 계셨던 것 같은데 좀 죄송할 수 있는데 요 앞에 그 월드컵에서 독일이 브라질한테 7대1로 이겼어요. 준결승전에서. 이게 슈팅 수가 아니에요. 실제 득점이 7대1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독일의 SLP라고 하는 ERP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축구 동영상을 다 주면 그 동영상에 나타난 모든 선수들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뽑아내서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돌려가지고 이 팀을 이기려면 어떤 선수들이 필요하고 포메이션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루션을 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국가대표 팀이 그 회사의 그 솔루션을 이용해서 4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4년 동안 준비하면서 독일 팀의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가면 토너먼트에서 브라질을 반드시 만날 것이다. 그게 16강인지 결승인지 모르지만 브라질을 꺾어야 우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4년 동안 브라질에 맞춰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준결승전에서 이 인터뷰를 찾아보시면 독일 선수들이 준비된 대로 패스했는데 거기에 브라질 수비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준비한 대로 슛을 했는데 골키퍼가 반대편에 있어요. 7대1 된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 선수는 멘붕이 온 거죠. 근데 이게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고 아르헨티나가 지금 월드컵 본선에서 유럽팀을 대상으로 10몇 연패 중인가 그럴까요? 제가 알기로. 왜냐면 유럽팀들은 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독일이 유독 이렇게 심하게 할 뿐이지.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남미 팀들도 이런 방식을 못 따라가면 우승이 어렵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자, 그럼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개념적인 얘기 좀 지양하고. 자, 이건 뭐냐? 메이저리그에서 주자의 도루 성공률을 실시간으로 인공지능 계산해 보는 거예요. 리드를 하면 80까지 올라가죠. 아까 80이었는데. 그러니까 투수, 포수, 경기 상황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끌어와서 주자의 도루 성공률을 자, 기존에는 만약에 오늘 저녁에 경기를 하는데 어저께까지 어떤 주자가 도루 시도를 500번 했어요. 그 중에 400번 성공했으면 도루 성공률이 80%죠. 그러면 경기 내내 쟤는 도루 성공률이 80% 이렇게 얘기했는데 메이저리그는 경기 상황 내에서 리드폭이라든지 투수 성향, 타자 성향, 경기 상황, 습도, 온도 이런 걸 다 끌어와서 인공지능을 돌려서 얘는 평상시에 도루 성공률이 80%는 맞지만 오늘 이 상황에서 65%니까 쟤는 뛰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외야 타구가 나오죠. 누가 봐도 잡기 어려운 타구인데 여기 6% 보이시죠? 인공지능이 저 타구가 리그 평균 수준의 야수가 잡을 확률이 몇 퍼센트 바로 계산해버려요. 저거 놓치면 3루타죠. 94%의 3루타를 잡은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제 20% 잡을 확률이 20% 이하인 걸 잡으면 별 5개짜리 캐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한두 개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막연하게 어려운 수비했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메이저리그는 6%짜리 잡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이건 몇 퍼센트인가요? 14%. 저걸 잡을 때 4.6초밖에 기회 시간이 없었고 4.6초 안에 잡았어야 되고 이거는 이 자리에 리그 평균 수준의 야수가 있었으면 얘를 잡아라는 건 1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추신수 선수가 외야수를 못하는 거야 이거예요. 일반 팬들이 보기엔 추신수 선수가 에러를 안 합니다. 어깨도 좋으니까 어시스트도 잘하는데 이런 5% 14%짜리는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이 외야수가 수비를 잘하는지를 사람이 판단하지 않아요. 1년 내내 모든 경기를 끌어와서 1년 동안의 플레이를 가지고 얘가 몇 퍼센트의 효율인지 바로 계산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너 수비 잘해. 아, 난 못해.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돌리면 되니까. 그러면 수비 코치가 하는 일이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로야구 가보시면 수비 코치들이 뭐 야 외야 뒤로 가 왼쪽으로 막 앞으로 이러는데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시면 외야수들이 뒷주머니에서 코팅링 종을 딱 꺼내서 상대팀 타자 타순에 따라서 내가 서야 될 위치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가면 타구가 떨어지는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비 위치도 인공지능이 정해주고 수비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인공지능이 판단해요. 그럼 수비 코치가 하는 일이 없느냐? 수비 코치는 뭘 하냐면 메이저리그 수비 코치는 선수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슬럼프에 빠진 선수의 고민을 들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자세를 잡아주고 이거는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단순히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그 정도 이런 컴퓨터한테 맡기고 그렇게 하드한 이런 컴퓨터한테 맡기고 왜냐면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메이저리그뿐만 아니라 미식축구도 보시면 자, 요즘에 미식축구에 재미를 붙여서 안마다 녹화명을 주는데 커터백이 이제 보시면 던져요. 그럼 어떤 게 벌어지냐면 뭐 실시간으로 다 계산을 해서 얘한테 던졌을 때 얘가 잡으면 49%, 얘한테 던지면 60%. 지금 이 와일드 리시버가 19%짜리 잡은 거죠.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리뷰를 할 때 그 상황에서 커터백 너가 던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A, B, C였는데 A는 60%고 B는 35%고 C는 70%였기 때문에 너가 가운데 던져서 걔가 잡았지만 너는 35%짜리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잡았지만 다음에 던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축구에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까 이제 독일이 했던 거죠. 이거 소리가 안 나는데 축구 동영상에 넣어버리면은 딥러닝의 컨버리션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 보면은 어떤 대학의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패스 20번에 성공 몇 번 뭐 발을 정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축구 시합, 축구랑 관련된 모든 훈련 동영상을 그냥 다 집어넣으면 각각의 선수들의 어떤 효율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 뽑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독일이 이걸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브라질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5월달 한국도로공사를 가서 강의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한민국 팀이 독일을 이길 확률이 브라질이 독일을 이길 확률보다 높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왜냐면은 독일은 브라질을 대상으로 이번에도 4년 동안 이 짓을 했을 테니까. 근데 독일이 한국팀을 대상으로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뭐 그냥 하던 대로 이긴다고 봤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얘기가 실제로 현장에서 돌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이렇게 잘 활용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술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 문화, 그런 시스템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이저리그에 보면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그 야구 통계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실제 메이저리그 팀한테 받아들여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977년에 빌 제임스라고 하는 통조림 공장 야간 경비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일이 시간 관계에서 이건 제가 좀 넘어갈 때 읽어보세요. 뭐 이 사람이 책을 썼고 환타지 베이스볼이라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갖고 이제 이게 유형을 해서 뭐 오클랜드가 그 아이디어를 가져다 써보니까 성과가 났고 오클랜드가 성과가 나는 걸 보고 보스턴이 따라해서 뭐 88년 만에 우승하고 시카고 컵스가 뭐 108년 만에 우승하고 이런 40년간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기반 위에 AI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얼마나 개방적인 문화냐 이런 게 중요한 건데요. 제가 조금 속도를 좀 냈고요. 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좀 정리해놨는데 이걸 말씀드릴게요. AI가 80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기술이 급진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최근 5년 사이에 기술이 특별히 발전한 건 없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AI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급격히 바뀐 거예요. 최근 5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평상시에 친구로 지내던 여자 사람 친구가 갑자기 예뻐 보일 때가 있죠. 그 친구가 예뻐진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상이 바뀐 게 아니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알파고 이벤트 같은 경우에 10년 전에 이런 이벤트를 했으면 사람들이 장난하지 말라고 바둑판을 엎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거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한번 해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 이벤트가 끝까지 가능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다. 그리고 좀 더 개방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하나의 메시지고 두 번째는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구글이 저 이벤트를 할 때 제가 장담컨대 로봇팔로 바둑을 두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거기 엔지니어들은 기술을 가시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아니면 드론이 가서 바둑을 똑 떨어뜨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벤트를 그렇게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겠죠. 짜증나잖아요. 로봇팔이 막 두고. 그러니까 구글이 바둑을 공부한 거예요. 바둑은 단순한 게임이 아닌 거죠. 동양에서는. 이게 예의고 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만 사람인데 누구죠? 아마황이라고 아마바둑 6단을 양복을 입혀가지고 거기다 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세돌 구단한테 정중하게 인사도 하고 자기가 이제 하나하나씩 놓고 뭐 이겼을 때 아싸 이렇게 안 하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 바둑 분야를 이해하고 여기 사람들의 기대에 맞게끔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벤트가 온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AI를 하고 있는 사람들 예전에는 무턱대고 막 기술을 들이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분야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술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AI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AI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AI를 잘 이용할 수 있느냐? AI의 결과가 있어요. 그걸 보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성적으로 설명해 봐라고 얘기하신 분은 AI를 제대로 이용할 확률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40대가 제일 많이 검색하는 사이트가 네이버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 밑에는 페이스북이고 쭉 내려가다가 10대는 유튜브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40대 이상은 예를 들어서 내가 미역국을 끓이는 법을 인터넷에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로 검색을 합니다. 레시피를. 그리고 레시피를 다 옮겨 적어요. 그리고 이 레시피의 순서를 내가 이해를 해요. 여기서 간장이 왜 들어가지? 뭐 볶음면 왜 들어가지? 그래서 뭐 내가 좀 바꾸기도 하고. 이거 완벽하게 숙지해요. 그 다음에 내가 미역국을 끓여요. 근데 10대들은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로 미역국 끓이는 동영상을 보고 그냥 그거대로 끓여요. 유튜브로 미역국 끓인 걸 배운 애들한테 레시피를 적어보라고 못 적습니다. 근데 걔들의 미역국이 더 맛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 걸러버리는 거예요. 우리 상식이 안 맞는 건 빠지고. 근데 젊은 애들은 그 동영상이 나오는 전체를 그냥 그 전체 맥락에서 습득하기 때문에 우리 40대가 보기에는 쟤들은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글을 길게 못 써. 뭐 이런 얘기 하죠.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 사고방식 더 잘 맞는 거예요. 지금 모델 한현미 씨가 모델 워킹을 유튜브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있을 수 없는, 우리는 책부터 샀겠죠. 모델 워킹 하는 법, 나도 할 수 있다, 모델 워킹 뭐 이런 거 있고. 거기에서 단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메시지는 뭐냐면, 자, 이겁니다. AI가 사람이 하는 일을 전부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 기회가 있는 거고, 예, 말씀하시죠. 예. 지금, 예, 12분 남았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 놓칩니다. 예, 질문을 좀 받고 싶고 이걸 빨리 했는데, AI가 사람이 하는 일을 모두 대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시면, 인공지능이 메이저리그에서 외야수들의 수비 능력을 판단해주고 수비치를 잡아주지만, 외야수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동기부여하고, 수비 자세를 고쳐주고,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할 리가 없죠. 그런 부분을 하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고, 단순히 데이터를 보고 수비치를 잡아주는 사람은 도태되는 거죠. 100년 전에 이미 답이 있어요. 우리가 100년 전에 산업 현장에 기계 장치가 도입될 때 단순히 힘을 써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들은 기계가 대체를 했지만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하고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캐치해서 제품 기획과 설계 반영하는 이거는 컴퓨터가 못하죠. 왜냐하면 고객이 컴퓨터랑 대할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래서 인공지능이 뭘 할 수 있냐도 중요하지만 뭘 할지 못하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질문이. 그거를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인문학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컴퓨터는 인문학 할 턱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융합학회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못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찾으실 수 있고 그런데 포커싱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오는 택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잠실에서 카카오 택시를 딱 불렀어요. 그랬더니 예상 요금이 21,000원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택시는 탔죠. 근데 쭉 오다가 택시기사분이 내비가 가르쳐주는 대로 가면 빠르긴 한데 한 7km 정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길로 가면 늦긴 한데 한 3, 4분밖에 안 늦는데요. 근데 7km를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갈게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기사 선생님 원래 저길로 가시면 돈도 더 버실 텐데 뭐 이런 얘기 저한테 굳이 해주실 필요 있냐고. 아니 내가 이거 뻔히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럼 글로 갑시다 해 갔더니 별로 늦지도 않았어요. 내비가 가르쳐준 길보다 한 3분 정도밖에 안 늦었는데 14,000원이 나오더라고요. 예상 요금이 원래 21,000원이었죠. 그래서 제가 3,000원을 더 드렸죠. 저는 내비대로 갔을 때 2만 넘게 나오니까. 이런 일은 인공지능이 못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무조건 빨리 가는 길만 얘기하죠. 그런데 사람은 고객이 표정을 보니 급하지 않아. 일찍 왔잖아요. 그렇죠. 다급하지가 않은 표정이가. 뭐 이 사람이 뭐 여유가 있어 얼굴 표정이. 막 게임도 하고 있는 거야 앉아서 핸드폰 게임도 하고 뭐 포켓몬고도 하고 앉아 있는 거 보니 빨리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걸 하는 택시기사는 살아남는 거고 단순히 그냥 빠른 길 가고 이런 택시기사는 없어지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어떤 일이 컴퓨터가 못하느냐. 답을 두 가지 드릴게요. 두 가지. 첫째, 창의적인 일. 둘째, 가치 판단. 창의적인 일이 뭐냐면 컴퓨터가 작곡도 합니다. 무려.
작곡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음악 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작권에 풀린 노래들 있죠. 보통 1970년대 이전 노래들은 저작권에 풀렸거든요. 그런 노래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내요. 꽤 들을만해요. 근데 좀 올드하죠. 왜냐면 1970년대 이전 노래를 학습을 했으니까. 그런데 대중가요 작곡자들 중에 보면 유행하는 어떤 요소를 조합해서 작곡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 아마 아실 텐데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이 솔이래요. 도레미팔 솔. 그래서 커피숍에 가서 하루 종일 음악을 들어보면 다 솔이야. 솔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같은 노래를 같이 느끼는데 그건 뭐냐면 잘 팔렸던 노래를 조합해서 노래를 만들다 보니까 솔이 위주가 되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컴퓨터가 훨씬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레드 머큐리가 30년인가 40년 전에 보헤미안 랩소디를 만든 그런 일은 인공지능 절대 못하죠. 왜냐하면 그 사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보헤미안 랩소디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상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지나고 보니까 명곡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는 사례에서 그럴듯한 걸 나오는 이 정도의 창작은 컴퓨터가 더 잘하지만 전혀 새로운 사주를 만들어내고 전혀 없던 걸 창조하는 거는 사례를 아무리 봐도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고 대표적으로 소녀시대의 지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간에 유행했던 노래들을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 수준의 작곡은 컴퓨터가 더 싸게 해줍니다. 자, 이 부분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 제가 한 문제를 드릴게요. 여기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중앙선이 있어요. 중앙선. 근데 제 차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뒷차가 쫓아오고 있고 옆차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맞은편 차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졸음운전을 했는지 하여튼 중앙선을 넘어서 내 앞에 탁 있는 거야. 그렇죠? 나는 지금 자율주행 차예요. 나는 안 다친다고 가정할게요. 어떤 경우도 차가 튼튼해서. 내가 만약에 급정거를 해버리면 이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죠. 근데 뒤따라오던 제 옆은 이 차가 다치죠. 내가 옆으로 확 빠지면 이 차가 다치죠. 이 사람도 죄가 없죠. 근데 내가 잘못한 건 얘니까 그냥 박아버리면 이 사람의 사망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죄가 없는 이 둘한테는 피해를 안 주는 쪽으로 그냥 이 사람하고 충돌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건 맞지만 이 사람의 사망 확률이 높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한테 경미한 피해를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거 절대로 만장일치 안 나옵니다. 이건 가치 판단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사례를 가지고 이 뒷머리 아무리 돌려도 안 나와요. 컴퓨터가 우리한테 되물어보는 거죠. 이거든 저거든 원하는 대로 해줄게. 원하는 게 뭐야? 사람이 덜 죽어야 돼. 잘못 없는 사람이 덜 피해 입어야 돼. 우리가 합의를 못합니다.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인간은. 가치 판단을 하는데 인간의 머리를 다 써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사례를 아무리 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하면 어떤 걸 창조적으로 만들고 가치 판단을 하는 영역은 인간이 해야 되는 거고 그 뒤에 사례를 가지고 어떤 걸 찾아내는 거는 컴퓨터가 훨씬 더 잘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지금 5분 정도 남아요.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거야? 일반 프로그램만 다른다니까 그것이 많아요. 예. 20년 전에는 인터넷에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엄청난 거였죠. 그래서 야, 나 홈페이지 만들었으면 친구들이 야, 너 대단하다는데 지금은 홈페이지는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냥 네이버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카페 정도 개설시키게 되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지만 인공지능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가지고 뭔가를 제공하는 입장이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이미 여기 계신 분들 알게 모르게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계세요. 페이스북 가보시면 뉴스피드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는데 그 사람의 성향을 인공지능이 돌려서 이 사람이 볼만한 걸 매매에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뭔가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처음이라 어색한 거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 두 가지 같이 봤습니다. 예. 혹시 그 인공지능에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모형을 만들거나 그걸 개발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안에 내구성이 틀리잖아요. 사람마다. 예. 그 모형만 밖에 주는
모형만 붙일 수가 있나요? 뭐 그거는 이제 뭐 약간 사이버 로보틱스 분야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이 안 좋으신 분한테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인공 장기라든지 인공 관절 같은 거를 만드는데 이 기술이 쓰일 수 있죠. 장기뿐만 아니라 그냥 단지 순수하게 모형 이제 저는 테니스를 전공했는데요. 그럴 수 있죠. 시뮬레이터죠,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터로 이렇게 그런 걸 해줄 수 있죠.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좀 어렵게 좀 기술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4차 산업이 이제 고래 얘기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듣는 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 그 직업 산업에 따른 그 직업 구조하고 그 4차 산업이 이제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갖게 될 그 미래 직업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사회 전체적으로 아니면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AI로 인한 효능은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 아까처럼 이제 가치 판단 영역이라든지 아까 이제 AI가 이제 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진로를 정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조금 영역이 넓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제 잘하는 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애들한테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진로를 모색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참 어떤 답을 해줄까? 지금 그 답을 드렸습니다. 그 예전에 집안일이 되게 많았죠, 할 일이. 근데 세탁기가 생기고 밥솥이 생기고 냉장고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대체를 하지만 집안일이 줄진 않았죠. 왜냐면 예전에는 안 했던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하는 대신에 이런 영역은 예전에는 신경도 안 썼던 일인데 애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전에 한 100년 전에는 일단 하루 세끼 먹였으면 끝났을 텐데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는 일부분을 대체하고 남은 일 여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미처 못한 이걸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보시는 분들은 사람이 하던 100가지 중에 50가지를 인공지능이 대체하니까 사람이 할 50개를 주니까 이 50개를 가지고 일자리를 경쟁해야 되니 일자리를 준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사실은 원래 인간이 했었어야 되고 했으면 좋았는데 여러 이유로 못했던 것들. 우리가 집안일 보면 세탁기, 냉장고, 뭐 전기청소기 이런 거가 있기 전에는 옛날에는 세탁기 나오기 전에는 빨래하다 하고 다 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세탁기가 있으면서 다른 집안일이 생겼잖아요. 그건 뭐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못했던 일들. 그러니까 뭐 예술이나 문화나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3대 사망률이 이제 옛날에 교통사고, 암, 자살이었는데 이게 바뀌었거든요. 자살이 1등이었는데 자살, 암, 교통사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아지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우울감을 덜 뚫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옛날에 하루 세끼만 해결되는 시절에 신경도 안 쓰던 일이 지금은 중요한 일이고 그런 거와 관련된 여러 활동들이 더 부각되고 그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 컴퓨터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분들은 뭐 굳이 필요 없죠. 제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딱 맞추겠습니다. 20분입니다. 연구에 이제 접목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빅데이터에 이제 저희들이 사회과학 쪽에서 어떤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뭐 어떤 경향이라든지 또 인식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최근에 아까 SNS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다고 했는데 SNS도 요즘 개인 그것 때문에 수집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빅데이터는 어떻게 구하십니까? 그게 개인정보에 묶여있는 영역이 있고 공개된 영역이 있죠. 보통 회국은 이미 그 합종하지 않으면 SK나 뭐 이런 다 안 되죠. 회국 데이터는 비싸죠. 개인정보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웹상에 보면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는 웹크롤링이라는 방법으로 쉽게 긁어올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트위터 그 아무개 계정이 누군지 그런 정보를 못 긁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는 보안상 막혀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차등이 있는 거죠. 인터넷에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한 15년 전에 구글 검색하면 제 성적표도 구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희박할 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좀 다 분리가 돼서
개인정보에 문제 없는 거면 조회가 되고 일단 그런 거를 기본적인 작업을 하시고 개인정보가 필요한 거는 뭐 당사자들 동의도 받고 비용도 지불하고 그런 추가적인 작업을 해서 하셔야죠. 좀 단계를 나눠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